미래를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지난 200년의 역사하고 앞으로 올 30년, 100년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숲을 깎아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자동차가 지배하게 하고 건물이 지배하게 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역사는 이것을 되돌려주는 역사입니다. 지구의 민주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직장 민주화,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구의 민주화는 지구의 원주인한테 지구를 돌려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원래 지구의 서식자였습니다. 다른 동생물하고 똑같은 존재였죠. 이제 서식자에서 농경사회가 되면서 조성자가 되면 지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구의 파괴자가 됐죠. 파괴자가 또 인구도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이 인류가 소비하는 자원과 버리는 폐기물이 지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결국 여섯 번째 멸종. 여섯 번째 멸종의 대상은 누구죠? 과거에 없었던 인간인 거죠. 1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을 했는데 이제 현생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의 대전환을 생각하는 겁니다. 숲을 깎아 길을 만들었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길을 덮어 숲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파리의 차 없는 거리, 1년에 한 번 한 이 장면, 지금 요 영상만 봐갖고는 느낌이 안 다가올 텐데요. 제가 4년 전에 파리의 차 없는 거리하고 서울의 차 없는 거리를 갖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의 차 없는 거리는 덕수궁에서 광화문을 막아놓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박수 치는 겁니다. 일요일 날. 그런데 파리의 차 없는 거리는 평일날 파리 전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날 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이외, 그 다음에 장애인차 이외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파리는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대전환, 높이와 길이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차량을 갖다 바꾸고 건물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 자체, 인식 자체를 갖다 바꾸지 않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소를 가장 덜 쓰는 것.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따라하겠다. 남들이 ESG를 하니까 우리도 적당한 수준에서 ESG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혁신해서 뒤처집니다. 우리나라 ESG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 다 하니까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철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수소로 전환하다가는 공장 문 닫는다. 지금까지 번 걸 다 쏟아부어도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미 지금 22년 이 시점에 스웨덴은 철강을 수소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 때 어느 나라 철강을 쓰겠습니까? 지금 국경 간의 탄소 배출권 문제가 되고 탄소 거래세가 지금 다 도입되어 있는 이런 마당인데 만약에 다른 나라는 수소로 철을 생산하고 우리는 철을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철을 생산한다고 하면 어느 나라 철을 사가겠냐고요. 왼쪽에 이제 공유차 시대가 온다고 하죠. 공유차 시대가 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나르는 드론, 나르는 택시도 도입되고 또 로봇가 도입되고 이제 물류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시대가 곧 올 거예요. 2025년 정도 되면 무인차 4단계, 5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죠. 올해가 이제 호랑이 해입니다. 타이거의 해죠. 그래서 제가 올해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호랑이가 창문을 열면서 말을 했다. 타이거. 그랬더니 좋다 이거.
제가 한번 만들어본 짤인데 정말 좋죠. 이렇게 된다면 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무인으로 다니고 또 도심에서 지금 2025년도에 아마 영종도에서 서울까지 20분에 오는 이제 무인 비행기가 도입된다고 하죠. 되게 속도가 각 나라의 속도가 비슷해요. 다만 다른 건 수소차로 가냐 전기차로 가냐 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기차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 회사가 현대니까 현대가 이제 주력이 수소차잖아요. 수소차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인프라를 깔아주지 않으면 수소차를 또 아무리 만들어봤자 불가능해요. 수소 충전소는 아무데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개인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에서 수소 주유소를 갖다가 주유소 충전소를 갖다가 합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실제로는 불안하지 않은데. 그래서 에펠탑 밑에도 충전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개 회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각 나라가 훨씬 이런 SOC를 가는데 앞당겨져 갖고 그런 면에서는 뭐 수소차의 전망도 저는 어둡지 않다,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무인 자동차에 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정보를 갖다가 수백만 건을 갖다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엄청나고 그럼 전기를 엄청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현재 전기차가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된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한 많은 전기차가 생길수록 사실은 기존의 탄소 에너지가 갖다 많이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소차가 궁극적인 미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짚어봐야 한번 짚어보는 정도이고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다 안 쓰고 모빌리티 자체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이완에 있는 수직습 빌딩이에요. 이 빌딩 안에는 베란다 같은 데 이제 식물이 자라죠. 밀라노에 있는 팀들이 이거 갖다가 타이완에 이제 만든 겁니다. 이제 프랑스 파리 2050년 조감도를 보셨죠? 그 다음에 중국 시지아 주황 보셨을 겁니다. 중국 시지아 주황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10만 명 규모가 살 수 있는 수직숲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는 사실은 저층 건물이 중심이죠. 미국은 다 고층 건물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여러분 고층 건물 못 보셨잖아요. 프랑스는 일정한 규제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 파리는 2050년도에 이런 도시를 상정한다는 거예요. 직주 근접, 직주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강남이 다른 데보다 집값이 비싼 이유는 직주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강북의 명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래서 강남북 1차 격차가 벌어진 다음에 IMF 때 강북에 있던 대기업이 대개 강남으로 이사해 갑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요새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 IT 기업, AI 기업들이 이제 강남 이제 판교로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집값 차이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앞으로의 도시는 아예 직주 일치를 시키자. 15분 도시, 20분 도시를 갖다가 만들자.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숲이, 자연이 지구의 주인이 된다. 지구의 민주화가 된다. 이런 가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마다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학교를 갖다 바꾸겠다고 하고 건물을 바꾸겠다고 하고 서울시도 도시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도시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에서 발생되는, 운송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있는가 하면 건물에서 발생된, 공장에서 발생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가축이나 패션이라는 데서 배출되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갖고는 결국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에서 뒤처진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 에서 배제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게 한 해에 60억 리터의 물을 쓰는데 2024년도까지
54억의 리터의 물을 갖다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냉각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탄소 배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30년도에는 탄소 제로가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로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출되는 그 O2가 더 많은 그런 시스템을 갖다 2030년에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2050년도도 아니라 파리 협약에 따르면 2050년 아니에요. 2030년을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일본 도쿄도는 올해부터 새로 짓는 집들은 태양광 주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뉴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이 미국의 건물 400만 채를 갖다가 또 주택 200만 채를 갖다가 다 친환경 건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도가 놀라워요. 제가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내연 자동차 신차는 2030년부터 판매 및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갖다가 발의했더니 10명만 동의해 줬어요. 국회는 10명이 동의하면 입법 발의가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았어요. 그 입법 발의한 저도 조금 미안해 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논리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야, 이미 북유럽 국가는 2025년도에 내연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가 돼 있다. 운행도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북유럽은 팔 수가 없다. 독일도 영국도 2030년도에 내연 자동차 판매가 신차가 안 된다. 인도도 안 된다. 남아있는 게 중국, 일본, 미국인데 이제 큰 시장으로 보면 이 나라들은 목표 연도는 안 정했지만 다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일본도 작년에 이제 정했어요. 늦어도 30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서울도 사실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런 걸 정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좀 그런 게 정해졌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은 그린 뉴딜은 그린 뉴딜대로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대로 발표해요. 지금 건물을 하나 잘못 져놓으면 구조를 하나 잘못 져놓으면 그게 30년, 100년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져놓은 건물은 재건축이 상당한 기간 불가능해요.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주거의 주기가 해방후부터 판잣집에서 막 다닥다닥 붙은 양옥집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 주기가 20-30년은 이제 바뀌어 왔거든요. 빠른 속도로 바뀌어 왔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집이 필요하고 또 경제가 성장하니까 부시고 새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25층, 35층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12층짜리 아파트를 25층, 35층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5층, 35층짜리 아파트를 잘못 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5층짜리 아파트를 25층짜리, 35층짜리 질 때는 사실은 일반 분양을 해갖고 원래 조합원은 추가 비용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1:1 재건축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실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공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지나면 한국도 공아파트, 그러니까 빈아파트, 빈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과 이것이 따로 가서 된 게 아니라 지금 이왕 집을 지려면 장수명 주택이 돼. 아주 오래가는 주택이 돼. 가족의 개념에 따라서는 내부 구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가령 뭐 렌트를 갖다 해서 같이 살 수 있다든지 비슷한 친구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아예 1층, 2층은 커뮤니티 센터가 룸이 되고 지금 주상복합이 아니라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가 됐고 밥 같은 거는 내려가서 이제 같이 먹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공간은 자기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그 장수명 주택이 돼 구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면서 아까 프랑스 파리나 중국에서 본 것처럼 그런 숲주택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사실은 한 번 잘못 지어놓으면은 한 번 경로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다시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얘기하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이 두 가지가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강연에서 사실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 친구가 99년도인가 쓴 책이에요.
그의 비평가들이 뽑은 단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1957년 철원에서 태어난 한 친구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30대, 40대 남자들의 의식이 형성되는가라고 한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의 30대, 40대 남자의 의식하고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때는 이제 부엌에 아궁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찬하고 밥을 하면 이제 저 마루를 지나서 안방에 갖다 이제 주면은 할아버지부터 아랫목에 앉아서 이제 숟가락을 뜨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아버지, 장남 이 순서죠. 여자들은 부엌에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찬을 먹고 식은 밥을 먹고 남자들은 부엌에 가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였죠. 구조가 삶의 생각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가 한 단면을 갖다가 쭉 스케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이제 집안의 구조가 바뀌었죠. 부엌과 이제 밥 먹는 자리가 일치가 되잖아요. 식탁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할지 물을 묻히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 의식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삶의 의식을 어떻게 문화를 어떻게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골목길 다 없어졌잖아요, 서울에. 우리 어렸을 때 골목길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딱지치고 다마놀이하고 자치기하고 다 없어졌잖아요. 자동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조경길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이웃해 있는데 조경길이 끊어져 있어. 근데 구조를 잘 만든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지구를 갖다 어떻게 도될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걸 이어줘야죠. 조경길을 이어줘야죠. 복도식 학교. 여러분들은 다 복도식 학교 다녔을 거예요. 1학년, 1반부터 쭉 1층, 2학년, 1반부터 쭉 2층, 3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거는 사실은 통제하기 쉬운 거예요. 1학년 1반부터.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교도소 구조가 사실은 비슷해요. 한 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지금 우리나라 학교가 재구조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약 20조 쏟아붓겠다고 해요. 지금 요즘 건물은 건축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2차 산업의 건축이 아니에요. 요즘 건축은 4차 산업, 5차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아까 본 것처럼 친환경도 들어와야 되고 AI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모든 게 들어오거든요. 스마트 시티까지 들어오면은 사실은 건축은 최첨단이에요. 이 최첨단에 모든 게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떻게 질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해방 후에 정부 수립 직후에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지었던 학교들이 이제는 재구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20조 갖다 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구조해야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AI, 그 다음에 과거와는 다른 어떤 소통, 이런 식으로 재구조를 생각할 때죠. 학교의 모양이, 도서관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학교 안에 와서 같이 열린 구조에서 같이 놀 수 있게 하고,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하는 놀이터고, 손에 흙을 만지지 말라는데 다시 흙을 만지는 시대로 돌아가고, 방갈로 같은 것이 학교에 있고, 애들이 모험을 할 수 있고, 이런 도서관이죠. 이렇게 세상이 변화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 사회의 재구조화해야 돼요. 지금 재구조화가 잘못된다면, 지금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재구조화를 한다면 굉장히 큰 낭비가 다가올 것이고, 따라서 지금 그린 산업과 관련된 세계의 어떤 가치 사세에서 밀려날 것이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OECD 100개 도시 중에 48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건강이 최악인 국가이죠. 그런 나라에서 더더군다나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인지 그런 관점을 갖고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